오늘은 초문왕이 탐했던 옆나라의 왕비 식부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사꽃처럼 아름다운 여인 식부인, 가는 어리 좋아하는 초임금 궁안의 복사꽃 새로 피었는데 한마디 말 없이 몇 번의 봄이 지났구나. 끝내 식국이 망한 건 무엇 때문인고, 가엾어라 금곡의 누각에서 몸 던진 여인이여. 842년 황주지방 자사로 지방에 좌천된 시인 두목이 그보다 무려 1500년 앞서 춘추시대를 살았던 도화부인을 그리며 읊은 칠언시, 제도화부인묘이다.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웠기에 도화부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여인 식부인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 위에 다시 서진 때의 부호석숭의 애첩 녹주를 데려온 시인의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는 이 시에서 만날 수 있다. 두 여인은 모두 자기의 참사랑 한 남자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온전히 던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애후와 문왕의 탐욕적인 눈과 마음은 간과한다. 실제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력한 남성의 왜곡된 욕망이 나라를 망가뜨린다. 따라서 경국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 이는 고대 여성의 삶의 전형적인 궤적을 따르는 것이었다. 작은 제후국의 군주의 딸이라 할지라도 인접한 제후국의 군주나 그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진과 식은 강대국 초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나라들이었다. 식부인은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으며 만약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평생 행복했다면 역사는 그녀를 다시 무대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고현인 진나라에서 식나라로 시집가던 길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식나라 군주에게 시집간 시기가 기원전 684년이라고 하니 그녀의 출생은 대략 기원전 700년으로 추정된다. 16살이 결혼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른 나이일 수 있으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불행은 결혼의 길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결혼 후 곧바로 친정인 진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진과 식 사이에 위치한 채가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도상으로 진과 식 사이를 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를 지나야 한다. 채는 제후국으로 식부인의 언니가 이미 채의 군주 애후의 부인으로 몇 년간 살고 있었다. 채나라의 군주 애후가 자신의 영토를 지나는 식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 애후는 식부인의 형부이며 식부인은 애후의 처제였다. 애후가 처제인 식부인에게 어떤 무례를 범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역사적 기록이 조각난 상태로 남아있다. 처제인데 라며 식부인과 마주섰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을 들은 식후는 매우 분노했다. 상상해보면 약 2700년 전의 그 시절에는 이러한 일이 분명히 불순한 것이었다. 식후는 즉시 남쪽의 강대국인 초나라로 비밀리에 사자를 파견했다. 당시 초나라의 군주는 문왕이었으며 그의 도성은 영에 위치했고 식의 도읍은 현재의 시현에 있었다. 두 도성 사이의 거리는 약 440km로 식후가 보낸 급한 서신을 가진 사자가 빠른 말을 타고 달려도 하루 안에 도착하기 어려운 거리였다. 심지어 천리마라 해도 완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거리에 두 도성은 위치해 있었다. 식후는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서신을 전달하며 서둘러 전하라고 재촉했을 것이다. 초위문왕이시여 진지초나라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면 저는 채의 군주 애후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애후는 군대를 보내 구원에 나설 것이고 그 기회에 문왕께서는 채를 공격하여 큰 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식후의 계략을 초나라의 문왕이 수용했다. 기원전 684년 9월 채나라의 군주 애후는 포로가 되었다. 이는 초나라의 문왕이 파견한 군대가 신에서 채나라군을 격파하고 애후를 붙잡은 결과였다. 초의 군사들에게 잡힌 채의 군주 애후는 자신의 무례를 반성하면서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식부인이라고 지목했다. 집게손가락 하나로 상대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애후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 복수와 안갚음의 대상은 당연히 식후와 식부인이었다. 포로가 되어 초의 군주 문왕 앞에 무릎을 꿇은 애후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식부인의 용모가. 문왕의 눈빛이 이 말에 흔들렸고 계산을 시작했다. 욕망이 커져갔고 결국 식부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문왕은 유람을 핑계로 식을 찾아갔고 식후는 당연히 그를 환대했다.
그곳에서 식부인의 모습을 힐끗 본 문왕은 그녀가 정말로 천하절색임을 알았다. 다음 날 문왕은 힘으로 식후를 포로로 만들었다. 그날 춘추시대의 작은 제후국식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식후는 초나라 도성, 명예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즉시 배치되었고 식부인은 문왕의 것이 되었다. 자살을 결심하고 한평생을 마감하려던 식부인은 생각을 바꾼다. 자신이 죽으면 문지기인 남편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이 수모를 참기로 하고 언젠가 그와 재회할 날이 있으리라 믿으며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초나라의 군주 문왕에 첩이된 지 3년이 지난 후 그녀는 문왕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질문받은 것 외에는 스스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무슨 까닭이요?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식부인에게 던진 문왕의 물음이었다. 한 여인이 두 사내를 모시게 되었는데 죽지는 못할 망정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날 초의 궁전에서 문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식부인은 문왕이 사냥을 떠나며 사흘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즉시 성문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문지기가 된 자신의 남편 식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식후와 재회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저는 온갖 치욕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목숨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참았습니다. 당신을 뵙게 되어, 당신을 뵙게 되어 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후의 가슴은 조각나 부서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다. 하늘이 우리 부부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비록 난 하찮은 문지기일지라도 그날을 기다리겠다. 식부인은 고통을 견디며 비참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깨끗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성벽을 향해 달려가 자신의 머리를 성벽에 부딪혔다. 그것은 식후가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식후도 미련 없이 성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사냥에서 돌아온 문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지만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문왕은 제후이해로 도화산 기슭 바깥에 그들을 합장했다. 후에 사람들은 그곳에 사당을 지어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 이 사당은 도화부인묘로 알려져 있다. 역사는 식부인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일부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몇몇 수국을 파멸시키고 문왕과의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벌인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만 초점을 맞춘다. 화수라는 단어를 만들어 재앙의 원인을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애후와 문왕의 탐욕적인 눈과 마음은 간과한다. 실제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력한 남성의 왜곡된 욕망이 나라를 망가뜨린다. 따라서 경국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약 1500년 전 백제의 계로왕은 어부도미의 아내 아랑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 권력자는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취했다 해도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채나라의 군주 애후도 식부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며 위대한 초나라의 군주 문왕도 식부인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는 마음을 권력으로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복사꽃처럼 아름다웠다는 식부인의 슬픈 사랑과 기구한 삶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